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진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어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뉴스 원정대의 새로운 얼굴 혹은 뉴페이스. 네,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저희 TBS에 가끔 간혹 나왔는데 이렇게 또 명랑시사에서 명랑하게 뵙게 돼서 네. 영광이고 자주 뵙겠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똑똑합니다. 뭐 저 목소리나 알죠. 이런 네. 게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거 방송도 봤어요. 너무 네. 잘하고 또 법지식도 훌륭하고 저는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네. 저희들도 많이 든든합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51번입니다. 네, 오늘 뭐 이 이슈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논란, 정부 합동조사단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앞에서 이제 그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과 네, 인터뷰를 방금 변호사님. 했습니다만 많이 아쉽다. 뭐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훈 저도 변호사님? 똑같이 생각보다는 엄청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20건 정도가 의심스럽고 일단은 그리고 전수조사였지만 또 지금 네. 공개를 안 했던 자기 네. 정보를 공개 안 했던 일부 뭐 한다 하더라도 40여 건 정도라면 생각보다는 다행인데 그래도 이건 안 된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네, 그때?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적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이건 안 된다. 그렇죠. 단 이런 한 생각. 명이라도 나와서는 안 안 되는 되는 게 일인데. 지금 됐기 때문에 네. 아쉽지만 그래도 그나마 적어서 다행이다. 10,000명 중에 뭐 40여 건이라고 보면 또 그 적을 것 같거든요. 그보다는. 네. 사람들이 그냥 느낌이라는 게 정말 적게 나왔다.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 이런 느낌보다는 그건 이제 굉장히 젠틀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 설마 저거밖에 없겠어. 이런 분노가 이거 이제 좀 브리핑 보고 있죠. 더 우라통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빙산의 어떻게 일각이라고 보셨습니까? 보는 네. 시각들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개인정보 동의받아서 본인 명의로 관련 지역에 두드러지게 이제 신도시 근처에 이제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나 하긴 한 건데 그 민변하고 이제 참여연대가 13명에 대해서 이제 정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네. 7명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많고요. 또 2차 조사가 남아 있긴 한데 뭐 경기도, 인천, 지방 공기업 대상으로 이제 전수 조사를 한다는데 네. 왜 이게 그냥 일부만 잡혔다고 생각이 드냐면 차명 거래를 못 잡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예, 본인 명의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차명으로 명의 신탁해서 네네. 투기를 한 사람일 텐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드러나야 되는데 이번 조사의 한계는 일부 있다. 네. 하지만 또 2차도 남아있을 수 있고 또 3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정세균 총리가 브리핑에서 변창흠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 네.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 원내 대표단 식사를 하면서 이제 변창흠 장관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양쪽 모두 그러니까 민주당도 청와대도 일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일단은 장관을 좀 보호하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정 총리 발언을 보면 뭔가 톤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재직 시절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 정말 자유롭지 않죠. 그렇지만 또 딜레마에 있는 게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이에요. 네. 만약에 경질을 하거나 사퇴를 시킨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냐고 봤을 때는 또 언제 인사청문회 갈 거면 또 언제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거든요. 그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런 것 고민일 같아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지금 어떤 질책을 받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경질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권, 여권에서는 이렇게 좀 비판을 하지만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그래도 경질을 할 수 없는 상황. 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저는 판단이 좀 듭니다. 경질이 아니라 사퇴 쪽으로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결단.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또는 이런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데 그동안 방관해왔다는 것, 제도 개선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럼 새로 들어온 사장과 대표의 책임보다는 재임 기간 좀 더 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판이 일다 보니까 이제 변 장관 같은 경우는 LH 사장 재직 시 그 평가를 얻거나 받게 될 성과급 뭐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일단 성과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단은 2019년도에 경영평가에서 A 등급 받았습니다. 이때 네. 7,900만 원 성과급을 책정받았고 네. 뭐 또 그 당시에 이 알려진 바에 따라 윤리 경영 항목은 또 별로 안 좋았다고 해요. 낙제점이었다 하는데 뭐 공공주택 사업 등 그걸 잘했다고 높이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 네. 본인은 그 상황에서 이제 3년간 정도 해가지고 3,993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앞으로 내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할 지급돼서 지난해 한 50%를 받았고 네. 50% 나머지는 이제 올해 내년에 분할 지급 받는 것으로 그렇죠. 지금 그걸 전해지고. 따지면 최대 받는 것까지 가정하면 1억 5천 정도를 아,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 총수들도 문제 생기면 돈 내고 막 재단 만들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기부 약속으로 이 문제 이 성남 민심이 좀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부가 결국 뭐 일회성이기 때문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네. 양희원영 그 의원도 이제 기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당장의 어떤 문제를 다급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돈 문제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좀 진정성이라든가 진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성과급을 기부하는 걸로 성남 민심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희원영 어머니의 어떤 네. 그런 문제도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태년 지금 대표 직무대행이기도 하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00명 다 그래 받자 이렇게 가고 네.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는 정기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거기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거기 다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신고를 하는 상황이긴 네.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가족들의 중에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 예를 들면 재산 신고하면 직계까지 하던가요? 직계는 해야 됩니다. 직계까지는 예. 다 하고. 근데 직계 중에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죠. 뭐 아들 거는 예. 뭐 공개할 수 없다. 공개 이런 안 할 수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런 네. 부분이 지금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일단 여당 의원 몇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양의원, 김경만 의원이라든지 네네.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 먼저 건 것 같아요. 우리 다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그래 묶고 더블로 네. 그럼 청와대도 해보자 더블로. 라는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면 뭐 국민 입장에서야 뭐 나쁠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조사 발표 오늘이 1차 조사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고 앞으로 더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수사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지난 2일 민변에서 이걸 발표를 했고 압수색을 한 게 지난 9일이었고 일주일이나 걸렸다. 압수수색 영장을 늦게 발부받아서 이것을 사실상 시간 벌기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은 매우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거는 일단 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좀 그렇죠. 설명해 이게 주시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나 이거는 상당히 빨리 했는데 네. 법원의 발부 과정의 시간이 좀 끌어졌다고 합니다. 네, 금토일 예, 이렇게 3일, 시간이 4일 정도 걸리면서. 끌어졌다는데 또 네. 법원 입장에서도 뭐 검토가 또 돼야 되니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으면 법원이 조금 더 빨리 서둘렀으면 오해의 여지는 없는데 왠지 법원이 이 시간을 끌었는 거를 경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거는 그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않다는 검찰도 생각입니다. 바로바로 청구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시간이 늘어진 건가요? 보통 지금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말에도 발부하지 않습니까?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업무 시간 음. 종료될 쯤에 이제 청구가 되다 보니까 월요일쯤이나 돼서 발부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중에 전담 영장 판사 제도, 24시간 영장 제도 네.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은 뭐 중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내리는데 네. 이 사건은 사실 초기에 이제 경찰에서 영장을 치려면은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피의 사실이
그 일단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13명이나 이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신속하게 이틀 3일 만에 들어갔고 검찰에서도 이제 협조가 됐었는데 법원에서 좀 살펴볼 게 많았다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어서 조금 늦어진 건 아쉽지만 이게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어라고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그렇죠. 있고 지금 수사협의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문제가 되는 학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24시간, 48시간 어. 새벽이라도 영장을 빨리 받아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긴급한 당직으로 것들. 판사님들이 있는 당직 거죠. 판사들 네. 있죠. 네, 그 그런 저도 것들이 지금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전직 판사님한테 여쭤봤을 때 당직 판사가 있어서 주말에도 네. 돌아간다. 라는 얘기를 그런 들은- 사건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건의 성격을 그렇게 막 1초 신속하고. 1분이 그렇죠. 이렇게 급하다고 판단 안 하신 거군요. 뭐 강력 사건이라든지 어. 아주 중대한 사건. 그래서 그 판단이 조금 전 아쉬웠다고 보는 이번에. 거거든요. 어. 그래서 경찰의 수사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시간적 간격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영장이 했으면 났었으면 더 빨리 치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라는 아쉬움. 얘기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마케팅 나선 후보들 진짜 이제 뜨는 우량주가 되고 있어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하면서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 역시 소통하고 있다. 네, 어떤 모종의 모종의 소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직접은 모종이 어떤- 아니니까 아마 뭐 지인 통해서 측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권에서는 네. 화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지율이 음. 어느 정도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서로 서울시장 후보들 입장에서는 나를 향해서 좋은 메시지를 한마디라도 주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구애 작전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주는 것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아가서는 윤 총장이 어찌됐든 대선 후보 지금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까지 염두하고 당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이 네. 보궐선거 이전에 그렇게 눈에 띄게 행동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통이라는 해석들이- 거는 여러 가지예요. 네. 건너서 할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단체 채팅방일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의미의 소통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갖고 네. 뭐 후보들을 만난다 그런 행동은 아마 그 이후에 보궐선거 이후에 할 거로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 전후로 할 거로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 걸 봤을 때는 약간은 자가 발전적인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지 않나. 네.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다 그런 좀 뭐 그- 저도 사실 소통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아는 건너서 검사나 통해서 한번 연락 좀 해달라 하면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게 소통이니까요. 그 2012년 안철수 후보 제2의 안철수 후보를 보는 느낌 요즘 나오는 참 민망한 기사들을 네.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판이 열렸는데 오세훈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안 후보도 간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 그게 그 말이라는 얘기를 단순 하고 안부 연락해도 소통은 소통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한테 윤석열 총장 아는 사람한테 네. 좀 잘 계시냐고 물어보면 그게 간접 소통이거든요. 그렇죠. 안부 인사 전합니다. 안부 인사 이렇게. 뭐 전화든 말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도 윤 총장을 언급했습니까? 일단은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 그리고 네. 윤 전 총장의 연대설에 대해서 윤 총장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다 소설이라고 전해 들었다.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일각에서 윤 총장이 나랑 소통하고 있고 연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빛 미래에 대한 전망이지 사실의 근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박영선 후보의 입장이고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실제로 해서 그게 야권표로 간다고 한다면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좀 수그러뜨려야 되는 입장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 과정은 잘 네. 되고 있습니까? 논의가? 뭐 일단은 나경원 후보가 됐을 때 뭐 가정이긴 하지만 이제 안 네. 됐지만 네. 보다는 나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의 어떤 모습이요. 둘 다 뭐 그렇고 또 오세훈 후보가 이건 저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거든요. 100%. 뭔가 양보하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렇게 막 많이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나경원 후보를 이기면서 많이 좀 업이 돼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자신감. 지지율도 최근에 난 누구도 올라가고 이길 수 있고. 있다. 네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식의 어떤 많은 것들을 좀 해준다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은 모양새는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단일화 방식이라든지 룰이죠. 그 룰을 이제 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좀 불협화음은 들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룰에 따라 가지고 승부가 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단계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후보들 간에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임박해서 엄청나게 신경전이 있을 텐데 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은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두 분 다 이제 변호사 분들이니까 오세훈이 아니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파기환송이었습니다. 파기환송의 핵심적인 부분은 네. 그거예요. 무죄로 나왔던 그 박원순 전 시장과 권 여사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에게 해외 방문할 때 미행을 지시한 권양수 사실관계 여사.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에 났다가 그것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거론된 세 가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나 영향력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한마디로 워낙에 권한이 많고 이 막강한 권한을 함부로 쓰게 되면 굉장히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조직 특성상 이렇게 미행을 지시하는 것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단순히 국정원장이 이를 보조하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 지금 그러니까 1심 다르고 네. 2심 다르고 네. 지금 대법원 판결 또 이렇게 난 건데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다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2심에서는 상당히 지금 혐의들이 꽤 많아요. 네, 지금 네. 뭐 다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꼭 기본적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했던 거 그것도 직권남용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예산도 좀 횡령을 좀 했습니다. 예산 횡령. 예, 그래서 1억 5천 예산 원래 자금 지원을 해야 되는 거를 네. 예산을 횡령했던 부분도 있고요. 음. 거기다가 종북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또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 네. 횡령 부분하고 예산 사용죄하고 또 대통령 당시 MB 대통령한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던 거, 2억 원 뇌물로 전달한 혐의까지. 그거까지 해가지고 네. 거의 뭐 수십 개의 범죄 혐의인데 그 중에 직권남용죄가 지금 계속 이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다 보니까 법원 법리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 손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네. 2심에서 무죄가 됐던 게 지금 일부 유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파기환송이 많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유죄로 봐서 형이 사실상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음. 지금 7년형을 지금 받은 상황인데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정원 혹은 국정원장의 그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법원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핵심적으로는. 공무원보다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 업무 지시를 했을 때 크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근거 없이 했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보통 직권남용죄가 무죄 가능성이 많은 됐었죠. 범죄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네. 이 사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조금 더 그 강화된 시각에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원정대학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신 손정혜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도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